이번에 아덱스 때도 KF-21이 이제 시범 비행을 선보였는데 전에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기동을 선보였죠. 그만큼 개발이 순탄하게 되고 있다. 어디선가 입질이 오고 있다는 거죠. 벌써부터 막 러브콜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 정도만 하면 우리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입질이 이제 온다라는 거죠. 차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를 구매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만한 주제에 대해서 이분과 함께 딥한 토크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모시고 우리나라 국방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 뵙는데 예. 아까 이제 또 저희가 촬영하기 직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국방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고. 엄밀히 얘기하면 초등학생 때부터죠. 초등학생 때부터 전문지, 군사 전문지 계속 네. 받고 중학교 때 그때가 이제 우리 K 방산이 막 어느 정도 이제 막 상승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방산 전시회를 지금 삼성동 네. 코엑스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갔었고 자주 다니시고.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추억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외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인수합병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인수합병 하기 전이었으니까 업체들도 엄청 많았고 뭐 기념품도 지금은 생각도 못한 기념품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프랑스 같은 이제 액조세 미사일이라고 유명한 미사일이 있거든요. 네. 젓가락으로 그걸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되게 신기한 게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그 추억과 함께 덕후에서 전문가로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저희도 되게 영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제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주한미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 이슈가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고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뭐 최근에는 이제 주한미군을 대폭 줄이겠다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또 밝힌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걱정스럽기도 하고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특히 이제 헤그세스가 미 국방장관이 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군을 약간 구조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제 국방 이제 전략이나 지침서가 나온다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NDS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 이제 미국이 그동안 했던 걸 보면 이제 전 세계의 그런 뭐 분쟁도 개입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좀 안 하겠다 이제. 본토 위주로 하겠다. 최근에 잘 보시면은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미국의 국방 안보 정책이 바뀌어가는 모습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요. 베네수엘라 왜 그럼 미국이 지금 이렇게 막 때리려고 그러냐? 펜타닐, 마약들. 지금 펜타닐이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펜타닐의 유입 경로로 지목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예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거기 마약 카르텔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마약 카르텔들이 마약 운반하는 거를 뭐 미군의 무인 공격기가 막 보여주고 해요. 최근에 그렇게 좀 이제 미국의 외교 안보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병력을 좀 빼겠다. 주일미군은 조금 손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주일미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상에 싸우는 주요 병력이 미 해병대입니다. 미 해병대 병력을 좀 빼서 괌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주한미군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뭐 초에 이제 미국 언론 통해서 한 4,500명 줄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했었는데 다행히도 미 의회에서 이제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다음 회계년도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회계년도가 중요합니다. 예산 반영을 회계년도에 맞춰서 이제 국방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26년 회계년도에서는 안 된다. 현 병력 수준 유지해야 된다. 의회에서 이제 제동을 걸었고, 그래서 당분간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미 국방부의 이제 전략 지침서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만약에 주한미군 재조정하겠다 그런 내용이 담기면 뭐 당장 내년은 아니지만 이후에 그런 조정이 한번 올 수도 있다라는 좀 불안감은 있죠. 그게 언제 발표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지금 나온다 하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2기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게 다 나왔으면 불안감이 덜한데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사람들이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와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뭐 꾸준히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 그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7월에 있었던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는 좀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고 우리나라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이거 문제 없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마찰이 좀 동맹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렇게 이슈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또 걱정이 되거든요. 약간 요거는 그 오산 공군기지의 특수성과 좀 연관이 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오산 공군기지 같은 경우 저도 가봤는데 이제 미군이 쓰는 구역이 있고 한국군이 쓰는 구역이 있고 또 같이 쓰는 구역이 있어요. 근데 지금 특검이 어디를 털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게 미군이 쓰는 구역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미국 쪽에 좀 충분히 뭐 설명을 좀 잘 못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제가 추정하기에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돼서 주한미군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한미 군사 동맹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지만 네. 약간 그래도 좀 기분이 좀 나쁘다. 그래서 기분이 상한. 항의 서한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건가요? 구조적인 제가 문제보다. 봤을 때는 단발성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이 더 이상 거기를 더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압수수색 협의 과정에서 좀 주한미군의 충분한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이제 항의 서한 보내는 사안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요건 이제 군사 동맹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제가 봤을 때 정치 영역 같아요. 정치. 네, 정치 영역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미 군사 동맹이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군도 주한미군도 항의 서한 보내는 걸로 마무리를 좀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협력 이슈의 본질이 흐려지는 그런 큰 문제라기보다는 단발적인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원활하게 뭔가가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좀 생기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 주한미군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뭐 앞서서 조금은 그래도 이 걱정과 불안감을 낮춰주는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네. 정말 만약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하게 될 경우 그때를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핵무장이 가능할까요? 참 쉽지 않은 어렵죠. 문제인데 네. 철수라는 단어를 꺼내기에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건 이제 뭐 if입니다. 가정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이제 개정과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한국의 군사적 원자력 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도 뭐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사실 이제 안보적인 측면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어요. 경제 쪽을 하시니까. 네. 지금 요새 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가 SMR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SMR을 지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SMR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 원자력 산업이 지금 거의 다 망했고 네. 일본도 물론 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과거에 한번 대지 일어난 후쿠시마에서 큰 사고가 났었죠. 그러면서 일본도 사가 원자력 산업이 흔들거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을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 해외에도 원자력
발전소 수출하잖아요. 네, 좀 이슈가 많았죠. 좋은 네. 이슈가. 네. 있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 SMR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SMR 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해결료를 재처리하는 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SMR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 우리나라가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막 발전하다 보면 이제 폐연료봉이 나오잖아요. 이걸 재처리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이걸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폐연료봉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식혀야 돼요. 그래서 수조에다 이걸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춰요. 다 낮춰지면 그걸 빼서 건식 저장소에 보관해놔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이게 포화 상태예요. 거의. 왜냐면 재처리 못하니까 다시 이걸 재처리 쓰면은 이런 거예요.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데 우리는 이거를 소각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계속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서 이걸 좀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응용을 잘하면은 핵무기로 만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고순도의 그런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뽑아낼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기술력 때문에요? 기술력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은 인터넷에 치면 만드는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왜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만든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이걸 했을 경우에 국제사회가 그럼 한국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제재를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요? 외교적으로요? 네. 왜냐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위권 측면에서 우리가 핵을 갖겠다가 선언하면 어쩌면 제재를 회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건 미국이에요. 미국이 동의를 해주면 네. 해도 되는 거고 네. 동의를 안 해주면 못 하는 거고 제재를 당하는 거고. 근데 이제 미국이 동의 안 할 가능성이 높죠. 대신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 동맹을 맞으면서 우리한테 이제 해구산이라는 네. 거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일단 미국이랑 등을 져야 가능한 거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고 이제 미국 내에서 일부 소수 약간 여론이 있어요. 아니 북한의 핵 저지를 위해서 지난 수십 년간 온갖 생쇼를 다 했는데 터 만들지 않았냐. 그럴 바엔 차라리 한국이나 일본 동맹국들이 핵을 갖는 게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적이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을 압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근데 그런 소수 여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다수의 여론은 아니에요. 그렇죠. 소수의 의견이다 보니 무게가 실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독자 핵무장의 가장 큰 관건은 저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50% 이상의 국민들이 해야 된다. 해야죠. 그리고 방법론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 투표 방식으로 하면 국제사회가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대한민국에 50% 넘는 사람들이 핵무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사회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역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를 제재한다? 제재했을 때 국제사회라고 좋을까요? 안 좋은 이유들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만 갖고 있는 것들, 반도체, 우리만 갖고 있는 무기들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당장 한국이 반도체 공급 안 했을 경우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일 텐데 그런 문제들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재를 국제사회가 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에 우리가 결심을 하고 그게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다 그랬을 때 그냥 국제사회가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처럼 제재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들도 워낙에 강력한 카드들이 있다 보니 그렇게 좀 해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핵하면 또 북한이 연관 검색어처럼 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궁금한 건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아요. 정말 미국이 나서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와 연계해서
북한의 핵을 막으려고 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잖아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핵을 지금 비핵화를 간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상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졌어요. 지금 트럼프가 너무 이제 막 되게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어하고 네.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 네. 이게 과연 가능한 날이 있을까 이런 시나리오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진 않지만 핵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자꾸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충점을 찾자. 그리고 이제 1기 행정부 때 어찌 됐든 김정은을 만났잖아요, 2번. 네. 성과는 없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죠. 김정은도 빈손이었고 트럼프도 만나서 얘기해보다가 얘기 안 되니까 나 갈게 이러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비핵화 관련된 뭔가 회담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선 때도 미국 이제 2기 행정부 전에 대선 때도 내가 만나면 해결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 네. 또 한 번 약간 그런 이벤트를 꿈꾸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나도 실속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그 핵 무장과 비핵화 이슈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뭐 이 질문은 이미 답을 좀 얻은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계속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주한미군이 만약에 철수할 경우 네. 미국 쪽이 받게 될 타격은 뭘까요? 아까 제 생각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그런 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카드 이런 차원에서 걔네도 뭔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테니 타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알아듣기는 했는데 또 다른 피해가 있을까요? 미국이 받게 될? 지금 이게 걱정이 되는 건 그거예요. 자꾸 이제 미 국방부나 미국 본토에서 나오는 소식들 보면 네. 이제 미 본토 위주로 국방 전략을 짜겠다.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이제 주일미군도 재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군사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사실 이제 막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물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뭐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주한미군 철수하고 주일미군도 재조정하고 그러면 괌으로 쫙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군사력이 괌 근처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자 도생으로 하겠죠. 한국, 일본, 뭐 대만 이런 각자 도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가정으로 말씀했지만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런 일은 드물 것 같아요. 네. 어찌 됐든 기존에 있던 포지션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최악의 경우를 이제 말씀드린 네,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과연 그런 정도의 국익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저희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미국한테도 굉장히 국익이 엮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주한미군을 아예 철수한다든지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한미군 이슈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는 2부로 넘어가서 K 잠수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들으셨다시피 저는 이제 또 주식시장을 되게 많이 보다 보니 우리나라 K 방산이 최근 들어서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안에서 또 주목도가 높은 쪽이 잠수함, 조선 이쪽이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또 보면은 지난 17일에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하고 있는 한국의 이 최신 구축함 다산 정약용함이 건조를 마치고 진수가 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내년쯤에 해군으로 인도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다산 정약용함 이게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 되게 많이 거론이 되고 키워드처럼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산 정약용함은 우리나라 해군에 보면 이제 이지스 구축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치 1이 있었고 배치 2가 있어요. 배치 1은 옛날에 이제 세종대왕함, 뭐 율곡2함 이렇게 이제 세 척이 있고, 저는 실제로 이제 율곡2함을 타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 2가 정조대왕함, 보통 1번함. 그러니까 선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함이 이제 다산 정약용함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게 사실은 왜 이렇게 막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상황이 안 좋고
특히 이제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3가지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컨테이너선, 뭐 그다음에 LNG 운반선, 네. 일종의 상선 계통이 있고, 군함 만드는 특수선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해양 플랜트 이쪽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상선도 안 좋고 특수선은 그동안 계속 유지를 해왔었어요. 근데 특수선도 요즘 좀 상황이 안 좋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 지금 국내 조선업이 워낙 잘 나가잖아요. 전 네.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군함 쪽도 미국이 관심이 많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수년 전부터 미 해군이 우리 그 조선 업체들 실사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구축함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정비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작년에 이제 미 해군 MRO 사업 몇 개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도 따갔고 HD 현대중공업도 하나 가져가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투에 사용하는 전투함은 아니고 지원함 이런 것들을 지금 MRO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이지스 구축함,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지스 구축함은 원래 이제 미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을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잘하면 이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도 만들 수 있겠네라고 하시는데,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지스 구축함이 지금 해외에서 만들 만큼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에요. 미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이 많아요 지금. 네. 오히려 다른 배들이 사실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다산 정약용함도 굉장히 뭐 진수식하고 그러면 포커스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관련된 이슈 때문에 사실 왜 이렇게 이슈를 많이, 이게 포커스 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포커스를 많이 받는 그런 아이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지스 전투함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서칭을 하다가 궁금해진 게 또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 이지스 전투함 관련해서 최근에 뭐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CEC 기술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미국에서 그 승인을 약간 거절하는 듯한 기조를 보였다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네. 근데 그게 왜 자꾸 거절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기술을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게 이제 CEC가 협동 교정 능력이라는 건데, 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전투 상황을 하나의 화면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게임처럼.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협동 교정 능력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지스 구축함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이제 군함들과 같이 작전합니다. 그러면은 이 배를 맞추려고 뭐 미사일들이 날라올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을 요육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얘 혼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미사일이 처리할 수 있는 이상으로 이제 날라오기 시작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함들의 센서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화면으로 보면서 교전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미국은 한지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미 해군이 태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CEC 요거를 지금 호주라든가 일본은 이전부터 사실 진행을 해왔어요. 왜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안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 해군도 약간 진작에 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런 거예요. 약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가 하면서 이걸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호주는 그냥 CEC 이거 미국 거 들여와서 하면 되는데 이제 했고, 우리는 이제 해군이나 우리 이제 국산 무기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결이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진짜 하려고 저러는 건지 일단은 이제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고, 그리고 이제 CEC 하려면은 또 그와 관련된 장비들을 또 우리가 사야 돼요. 이게 뭐 사실 뭐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터넷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와이파이 공유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장비들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굉장히 기밀을 요하는 장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안 이슈도 좀 엮여 있는 건가요? 보안 이슈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태클을 걸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우리 정부가 협의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협의가 가능한 문제다. 그렇군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금 하려는 게 또 있고,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좀 의문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 뭔가 꿍꿍이가 있나? 이걸로 하면 되지. CEC로 하면 되는데 네. 왜 또 다른 걸 이렇게 하려고 하지? 라는 약간 이제 왜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두 개 체계를 같이 연동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잘못되면 이제 보안 문제가 털 수가 있는 거죠. 만약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거랑 연동을 시켰을 때 이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우리가 만들려는 CEC에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보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네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왜 이게 자꾸 빠르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내막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함정 수출 그리고 뭐 조선, 군함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그게 또 요즘에 떠오르는 핫한 키워드 마스가 프로젝트랑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지스 구축함 건조 기술이 이 함정 수출 세계화 그리고 마스가 이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이실까요? 아, 물론 이제 우리가 이지스 구축함 건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군함 건조 능력을 세계에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정표를 세울 만한 기록이죠. 근데 마스가는 좀 이게 복잡해요. 단순히 군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힘들어하는 뭐 상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연관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제도적으로 미국에서 이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배 만들기 어려우면 군함 만들기 어려우면 한국에서 배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법적 제도적으로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군함을 만들려면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법들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업이 잘 나가지만 뭐 거제, 울산 뭐 이런 현대중공업도 있고 하나오션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선업이 어려워. 근데 이제 해외에서 만약에 우리가 군함을 가정입니다. 사온다고 그랬을 때 그럼 국내 여론이 안 좋겠죠. 네. 아니 국내 산업 기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해외에서 사오려고 그러냐. 미국도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배경이 그런 거예요. 이게 단순히 법적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미국 내 여론이 아직도 이거 국내에서 하면 되지 왜 자꾸 사오려고 그러냐 이런 여론이 아직도 강해요. 그리고 조선업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게 산업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방법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국의 군함 시장에 들어가려면 어찌 됐든 미국의 조선소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필리를 인수한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에서 발주하는 선박이라든가 뭐 향후에 미 해군의 군함이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어찌 됐든 미국 내 조선소에 있어야지만 사업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미국 입장에도 좋지만 우리나라 국익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상부상조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앞서 제가 이지스 구축함 얘기도 했지만 뭐 다산 정예함 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군함 관련된 부분 업체는 많은데 향후에 나올 배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업체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업체들 간의 조선소에서 이 군함 특수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아요 아직까지.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군함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생각하는 건 사오는 것보다 좀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했으면 좋겠어. 그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은 갖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다 이렇게 사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원하지 않는 나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협력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도 똑같고. 저희 이제 다산 정약용함에 대해서 아까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해군의 첫 3,600톤급의 중형 디젤 잠수함 장영실함이 이제 결정이 됐다 이런 소식도 접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소개가 있을까요? 제가 작년 11월에 장영실함을 봤어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장영실함이라고 이름이 결정되기 전에 네. 이름이 없었을 때. 그래서 가서 조선소 가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전에 이제 해군 발전 자문위원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진수식도 많이 가보고 실제로 이제 우리 해군에서 쓰는 장보고
그다음에 장보고 2, 그러니까 209급, 214급 잠수함을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상태가 아닌 네. 지상에 들려 올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를 몇 번 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3,600톤급 장형실함도 제가 지상에 있는 걸 봤어요. 근데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정말요? 제가 이제 209급 장보고 잠수함을 옛날에 이제 그렇게 올려져 있는 걸 봤는데 정확히 장보고 전에 잠수함의 2배 크기예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본 잠수함 중에 이렇게 큰 잠수함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쏠 수 있는 발사관 수도 기존의 이 배치 1 요게 6개였어요. 근데 이게 10개로 늘어났어요. 장형실함은.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전에 이제 미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 이제 붉은 시오로라는 네. 잠수함 영화가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잠수함이지만, 영화 속에 나오지만 그게 이제 세계 최대의 잠수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잠수함 중에는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한다. 어마무시하다 크기가. 네.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 왜 이렇게 뜨겁나, 그리고 이게 그냥 언론에서만 뜨겁다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뜨거운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찾아보니 수주잔고, 우리나라 대표 방산 기업들 4개사의 수주잔고가 상반기 동안에만 103조 원을 넘겼다라는 소식 도 들었거든요. 지금 그 현황이 어때요? 실제로 느끼시기에는 어때요? 이 숫자가 체감이 되시나요? 체감이 되죠. 저도 전에 이제 방산업체에 있었고 한국항공우주산 카이에 있었고 한 2년 있었는데, 마침 제가 있을 때가 이제 22년도에 폴란드 방산 수출이 빵 터졌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죠. 제가 다니던 카이 말고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다들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된다고? 다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왜냐면 22년 전까지 되게 상황이 안 좋았어요. 다들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이제 자사주 좀 갖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자사주 갖고 있어도 예를 들면 뭐 집 사고 뭐 이러면서 자사주 많이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눈물 흘리시는 분들 많죠. 지금까지 갖고 계셨으면.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임원분들 중에 네. 스톡옵션으로 받거나 그런 분들 최근 연락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어떤 연락이? 대박 났다고 지금. 너무 좋으시겠다. 10배 이상 이사 가셨을 것 같은데요. 다른 곳. 10배 받았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크게 가치를 못 했는데 지금 10배 뛰었잖아요. 물론 이제 회사마다 좀 차이 있지만 그런 임원분들이 계세요. 퇴직한 분들 중에. 그래서 또 대표이사한테 전화 온대요. 고맙다고. 그만큼 효자네요. 효자 K방산이. 근데 이제 일본 예를 들어서 뭐 평사원들이나 뭐 부장급도 이런 사람들 이제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죠. 갖고 있을 걸 집 사다 팔았는데. 이게 모든 자산 그 주식이라는 게. 저도 사실 이제 22년도에 그때 좀 샀을 걸 했는데. 여유자금도 있었는데 설마 안 오르겠지 다들 그랬거든. 그만큼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네요. 업체에 다니는 사람들도 반신반의했어요. 이러다 말겠지 하는데 강했어요. 근데 지금 흐름 자체, 앞서 이제 수주잔고 얘기해 주셨지만 그 이상 갈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7년까지는 갈 것 같아요. 피크가 27년으로 봐요 저는. 왜냐면 지금 이제 터질 게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꽤 있어서. 그래서 지금 중동이 지금 제일 핫하고. 지금 이제 폴란드 대규모 방산 수출이 있었고, 중동도 뭐 천궁2 이라크 수출하고 그 전에 뭐 UAE, 사우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중동 쪽이 오히려 호재가 더 많아요. 뭐 K2 전차도 추가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K9 자주포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이템들이 계속 중동 쪽에 지금 산지에 있기 때문에 27년까지 계속 이제 쭉 올라가지 않을까. 피크를 27년까지 찍지 않을까. 진짜 정말 단기간 동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는데 진짜 이런 기조가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이 모든 걸 해주시는 한 분이 있죠. 이 모든 걸 이루어주신 우리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우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한 그런 중요도가 많이 높아지긴 했죠. 전 세계적인 군비 붐을 일으켰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다녔던 카이의 이제 그 부사장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한 게 뭐 있냐. 푸틴이 다 해줬지. 진짜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22년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으로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했던 게 납품업체들. 왜냐면 그때 K2 전차가
4차 형사 하냐 마냐 놓고 굉장히 이제 갈림길에 있었고 4차 형사 안 되면 그때 납품업체 사장님들 이 연합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인터뷰했었는데 4차 형사 안 되면 회사 접겠다, 못 해먹겠다. 지금 그분들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 아덱스 때도 사실 그런 게 많이 보여줬고 네. 확실히 지금 요번 아덱스 때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아덱스를 1회 때부터 갔어요. 서울 에어쇼 이름 붙었을 때 갔는데 이번에 가서 놀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죽음의 상인이라 그러죠. 죽음의 상인. 판매하시는 분, 뭐 에이전트나 컨설턴트. 네. 정말 해외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야, 요거는 진짜 잘 나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래서 와서 막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아 내가 어디 실력자 누구 아는데, 뭐 중동이나 이런 동네에서 내가 와가지고 내가 누구 아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야, 예전 같지 않다. 아, 정말 위상이 달라졌다. K방송이. 네, 좋습니다. 저희 뭐 잠시 뒤에 러우 전쟁 이야기도 할 거고 다양한 내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K 잠수함 조선 관련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3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3부의 주제는 또 이거 되게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KF-21. KF-21이 카이 아니에요? 카이에서 만들죠. 네, 카이에서 만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아, KF-21은 정말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봤어요. 시제기 때부터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비행하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덱스 때도 KF-21이 이제 시범 비행을 선보였는데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23년도에 처음 선보였는데 그때는 이제 아직은 시험 비행이 1000회 달성하기 전이다 보니까 보통 이런 거예요. 시험 시제기들은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막 나와서 이제 걸음마를 뛰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단계였어요. 23년도가 이제 그런 상황. 왜냐면 22년도에 첫 비행을 했고 1년 지나서 나온 거니까 이제 걷는 거 지나서 이제 뛰는 거 정도 할 단계였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시범 비행을 할 때도 기동의 제한이 많았죠. 근데 올해 아덱스 때 이제 퍼블릭 데이 때 에어쇼 할 때는 그런 게 다 풀렸어요. 그래서 전에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기동을 선보였죠. 23년도는 참 운이 없었던 게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23년도 아덱스 때는 당시에 이제 그게 한미 뭐 동맹 몇십 주년 해가지고 미국 자산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강 전투기 F-22가 시범 비행을 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KF-21이 비행이 약간 이제 빛을 못 봤죠. 주목을 못 받는. 왜냐면 F-22는 거의 외계인 전투기니까 거의 하늘에서 네. 저런 게 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기동을 보여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목을 못 받았는데 올해는 이제 KF-21이 좀 이제 단독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전에 안 보여줬던 걸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저도 보면서 확실히 이제는 달리기를 넘어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기교를 보여주는 단계까지 이제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1000회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아마 내년까지 해서 아마 2000회를 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많이 기동의 영역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흐름이네요. 네. KF-21에 대해서 일단은 자기소개 듣듯이 네.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그리고 KF-21의 이 블록 실전 배치가 기존 계획은 2028년 말 이 정도였는데 이게 앞당겨져서 2027년 한 상반기부터 공대지 무장이 단계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조기 전환이 갖고 있는 의미가 궁금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가 앞당겨진 건지 이게 좋은 건지 이런 흐름도 궁금해요. 그 원래 계획을 좀 땡긴 거잖아요. 네. 첫 번째 의미로는 그만큼 개발이 순탄하게 되고 있다.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사실 뭐 우리 KF-11만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KF-11의 경쟁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 뭘까? 어디선가 입질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 들었어요. 벌써부터 막 러브콜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거 정도만 하면 우리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입질이 이제 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스케줄 좀 땡긴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시그널이네요. 근데 이제 이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KF-11 기대를 많이 갖고 있지만 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T-50 이제 우리가 만든 국산 고등훈련기, 네. 초음속 고등훈련 수출할 때도 보면 일단은 공군이 써야 그 다음에 해외 나라들이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런 거예요. 브로셔 같은 거 이제 가져가서 보고 한번 타보고 시승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차를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를 살 때 우리가 시승도 해보고 카탈로그도 보고 막 유튜브로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네. 약간 그런 단계예요. 그럼 우리나라 공구는 아직 안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공구는 이제 지금 양산에 들어가고 있고 네. 근데 다만 지금 양산에 들어가는 버전은 공대공 임무만 그러니까 전투기로 전투기를 잡는 이런 거 정도만 하는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빨리 이제 한 내년 내후년에 이제 공군에 배치가 되면 해외 국가들도 이제 쓰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달려들겠죠. 지금은 아직 지금 막 생산에 들어간 단계라 네. 아직 이제 간 보는 단계. 유튜브 찾아보고 네. 카탈로그 보고 한번 시승해보고 이런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에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공군이 쓰고 난 이후를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F-35 지금 이제 미국이 만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미국이라는 브랜드 밸류도 있고 네임 네. 밸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이 많은 국가들은 그런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 때부터 선투 자금을 내버려요. 근데 KF-11은 아직 그런 건 없죠. 이제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공동을 하지만 말 많고 탈 많은 게 지금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약간 예외로 두고 진짜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선행 투자를 하죠. 네. 근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다. 다만 이제 공군에 배치가 되면 이제 견적 좀 줘봐 이제 이러겠죠. 차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를 구매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우리도 차 살 때 보면 리스도 있고 할부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네. 똑같아요 사실 전투기도. 수출 금융 땡겨 받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낸싱 관련된 기법들도 이제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군의 전력화가 되면 이런 게 좀 구체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빨리 누군가가 살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지금 땡겼다는 걸 보면 입질은 많이 오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 꿰맸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KF-21 관련해서는 또 천룡이라는 부분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이게 또 핵심 장비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추가 시험 발사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천룡은 보통 이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1차 사업이 이제 좀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타우러스 F-15K 지금 쓰고 있는 타우러스가 1차 사업이었고 2차 사업이 이걸 국내에서 만들자.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게 지금 천룡이에요. 요거는 이제 KF-21의 핵심 무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공중에서 지상에 있는 지상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때리는 그런 미사일인데 지금 잘 순조롭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 전에 공중에서 투하하는 실험을 해봤고 아마 이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이제 진행이 되려고 그래요. 잘 보시면 지금 KF-21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만든 전투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산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투기 무장을 마음대로 장착할 수가 있어요. 옛날엔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군이 보면 지금 다 미국산 전투기, 뭐 F-15K, KF-16 이거 다 미국산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국산 무장을 달려고 그러면 절차가 복잡해요. 미국 정부 허가 받아야 되지, 그다음에 제작사가 오케이 해줘야 되지. 그럼 이걸 또 붙여야 됩니다. 이것도 돈을 내야 돼요 우리가 제작사에다가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체계 통합 비용을 또 내야 돼요. 그런 좀 돈도 들어가고 복잡한 절차가 있었어요. 근데 KF-21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국산 무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돈 안 들이고. 이런 게 강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해외에 팔려면 이렇게 멀리 때릴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해외 도입국들도 이런 기능도 있어 하면서 사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아덱스 때 제가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개발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목표 연도에 이제 잘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언제가 목표 연도예요? 27, 28 이렇게 보고 있는데 27년, 28년. 네, 그 체계 개발 완료되면 보통 이렇습니다. 이제 개발이 완료되면 한 1, 2년 텀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개발에 사용되는 미사일들은 약간 커스터마이징이에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백 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양산의 개념은 그럼 이제 공장도 세팅을 해야 되고 뭐 설계도도 이제 양산에 맞게 다 그려야 되고 그 과정이 최소 한 1년 이상 걸려요. 그렇게 지나면 한 뭐 28, 29년도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KF-21이 이제 막 장착되는. 기대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네. 진짜 뭐 늦어도
2027년, 28년까지는 기대할 요인들이 있네요. 네. 그런 부분들 꾸준히 또 추적해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렇게 국뽕이 차오른다고 하죠. 네. 그런 이슈들이 참 많은 게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나토 회원국 무기 수출에서 미국에 이어서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순위로 따져 본다면 탑 10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전차라든지 네. 자주포 이런 쪽에 좀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요. 진짜 핫하잖아요, K방산. 네. 갑자기 이렇게 핫해진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핫해진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푸틴 대통령께서 이 판을 깔아주셨죠. 22년 전까지는 거의 이제 다들 네. 오늘 내일 했는데 정말 힘들어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 판을 깔아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게 있어요. 보통 무기 체계들, 뭐 말씀해주신 전차나 장갑차, 뭐 자주포, 네. 수명이 30년, 40년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정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마침 시기가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말 90년대에 만들었던 그런 무기들이 이제 많은 나라들이 샀을 거 아니에요. 대체 시기가 왔어요 지금. 그 소요를 다 이제 갈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온 우주의 힘이 지금 우주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기옥이 모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나 뭐 과거에 우리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런 재래식 무기에 관련된 투자를 그동안 못 해왔어요. 네. 왜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 소련하고 당시에 나토 회원국들, 미국 포함해서 유럽 내에서 이제 재래식 무기 감축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정 수요 이상으로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놨던 걸 다 창고에 넣어놨었어요. 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줄다 보니까 생산량도 다 자연스럽게 줄죠. 공장들도 줄어들고 그게 이제 반복된 거죠. 근데 지금 시장 수요는 폭발했는데, 네. 근데 반면에 우리는 냉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계속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 갖춰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K2 전차, K9 자주포.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만들었던 K1 전차는 이게 미국 기술을 사용해서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수출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K2 전차는 우리 기술로 만들었잖아요. 어디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정부만 오케이 하면 돼요. K9 자주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차 자주포 수명 다 돼가는데 바꿀 게 찾아보니까 독일의 레오파드 2는 지금 새로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미국의 M1A2도 마찬가지. M1A2는 어떻게 만드냐면 새로 만드는 것보단 창고에 있는 걸 빼다가 재생해서 성능 개량해서 이렇게 팔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중고차 뜯고 새로 한다 그래도 차체 수명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새 거라고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제때 못 받아. 얘를 원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때까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대규모 생산 라인이 갖춰져 있고 지금 막 찍어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맞춰줄 수가 있는데 독일이나 미국은 그게 안 돼요 지금. 한참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야 되는 입장에 있는 나라들 봤을 때는 한국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22년도에 이제 폴란드가 빵 터졌잖아요. 네. 폴란드가 정말 구세주 역할을 해줬죠. 왜냐하면 이제 방위 산업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폴란드가 워낙 뭐 수백 대씩 지금 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가격 경쟁력도 갖춰졌고, 그다음에 라인도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강점이 되고 있죠. 저는 지금 다음은 중동이라고 봐요. 중동. 네, 중동 특히 이제 이라크, 사우디 뭐 이런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앞서서 이제 뭐 뒤에서도 러우 전쟁 이야기 많이 할 거기는 하지만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뭐 세계 경찰 노릇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유럽에서도 우리 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여론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올해에.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방산이 수출이 잘 된다 이런 이슈까지 맞물렸어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유럽 쪽에도 수출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네. 근데
조금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일각에서는 유럽이 아무래도 자기네들 기업을 더 우선시하지 한국 거를 먼저 사겠냐. 그러니까 그 기대감 너무 과열됐다 막 이런 말들도 있길래 어떻게 보세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그래요? 얘기는 아닌데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기를 살려는 나라 중에 뭐 여러 생각들이 있겠죠. 급한 나라들도 있고 네. 안 급한 나라들도 있고 그것도 이제 무기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급한 나라들은 K방산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유럽이 갖고 있는 문제가 유럽도 잘 보시면 옛날에 뭐 자동차 산업에 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독삼사 잘 나갔죠 옛날에. 뭐 지금도 잘 나가긴 하지만 네. 근데 옛날 같지 않죠. 똑같아요. 방산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속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 하다 보니 네. 우리나라가 어쨌든 주목은 받을 거다 앞으로도.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약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약점이 제가 봤을 때 금융이에요. 금융. 네, 금융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방산 업체들은 일단 뭐 제품도 좋고 네. 컨셉도 좀 앞서 나간 부분도 있고 다만 지금 생산이 못 받쳐주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 강점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입니다. 이런 방식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차관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거의 저이자로 이렇게 파는 방식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근데 유럽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일단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유럽에 보면은 세계적인 은행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유럽은 방산 수출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금융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동남아 시장을 잘 보면 이게 유럽이 야금야금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강했던 시장이었는데 지금 동남아 시장을 잘 보면 유럽이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금융을 이용한 강점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군함 같은 거 지금 이탈리아 업체 뭐 프랑스 업체들이 막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는 아직은 금융이 좀 약하고 또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약간 수출 금융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 우리가 돈 빌려주면서 무기를 팔아야 되냐. 근데 이게 우리가 수출금융 지원할 때 보통 해당 국가에 대한 신용도를 보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만 좀 보충이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요것만 좀 금융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정말 팔 때가 더 많은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정부가 좀 앞서서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방산 쪽에 이제 물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노를 또 제대로 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4부 남아 있는데요.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저희 뒤에 가서 러우 전쟁 이야기 할 겁니다.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러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러우 전쟁은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는데 상당히 오래 가고 있고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슈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 막 그런 것도 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한테 고함을 질렀다. 이번에 이 회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좀 잘 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만난 게 처음은 아니죠. 네.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번 됐는데 첫 번째 회담도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제 깽판이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정도 됐는데 이번에 이제 만난 게 이것도 깽판이었어요. 지금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우 전쟁 관련돼서 이제 대선 기간마다 내가 전화 몇 통하면 다 끝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뜻대로 안 풀리죠 지금. 저는 예상했지만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버티고 있어요. 절대 양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판으로 안 끌려오는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좀 여진이 있어요. 타협의 여진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의 여진 또 아니야. 그러니까 양쪽 다 고집이 센 것 같아. 아니 이게 서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6.25 전쟁도 휴전에 다다르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이게 휴전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쉽게 얘기를 했고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뭐 미국 언론 통해 나왔지만은 고함 치고 뭐 소리 지르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복돼. 되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만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막 엄청 까였잖아요. 그리고 유럽에 가. 그러면 유럽에
뭐 영국, 프랑스 이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 국가들 만나면 수고했어. 우리가 더 줄게. 뭔가 더 줘.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더 지원해줄게.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렇게 대차게 한번 까이고 나서 유럽의 친구들 만나니까 유럽 친구들이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없는 거 빚을 져서라도 해줄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쉽지가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럽의 입장 다르고 미국의 입장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지금. 네. 이 중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를 보면 당시에 영국 체인벌린 수상이 어설픈 중재를 했다가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을 바라지만 잘못된 종전은 다음 전쟁을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처럼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던 것처럼 안 그래도 지금 푸틴이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네.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럼 유럽의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는 게 좋은 거죠. 왜냐면 러시아가 여기에만 매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좋은 거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 꺼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중재하려고 그러고, 러시아 푸틴도 같은 생각이에요. 물러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갖는 공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소련이 무너지는 걸 한번 봐야 돼요. 소련이 어찌됐든 이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동서행정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아프간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프간 전쟁도 사실 이 냉전 종식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근데 결과가 뭐였냐? 소련이 없어졌어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우 전쟁이 종전을 끝났을 경우에 지금 러시아가 잘못하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요? 잘 보세요. 지금 러시아 경제 엉망이죠. 네. 대외적으로도 엉망이죠. 아마 이제 전쟁이 종전되면 지금 이 눌려져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러시아가 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종전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푸틴은 알죠. 왜냐하면 그걸 당해봤으니까, 겪어본 세대니까. 그래서 제가 친한, 지금 이제 연락 잘 안 하는데 한국에 이제 러시아 특파원으로 나와 계신 분이 있어요. 러시아 분인데 이제 서울대에서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인데 한국 진짜 잘하세요. 그 형, 저보다 형인데 그 형이 그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 저녁에 이제 같이 밥 먹었는데 한국 사람들 맨날 어렵다고 장사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그때 이제 소련이 무너졌을 때 그땐 진짜 밥 먹기도 힘들었다. 그런 소련의 붕괴를 겪어본 세대들은 그게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실제로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러우 전쟁이 종전된다라는 건 러시아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지금의 러시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푸틴도 그 속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끝낼 수 없는 문제인 그렇죠.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양쪽 다 엄청난 피를 흘려가면서 지금 땅을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휴전 협상을 하다 보면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지금 이 군사분계선 선 긋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말처럼 선 긋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영화 고지전 보시면 아시듯이 그렇게 미친 듯이 싸워서 얻어낸 결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쉽지 않다. 그러면 트럼프랑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만나고 나서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그렇게 워싱턴에서 상처를 받고 유럽을 갔더니 친구들이 야, 다 봤어, 우리가 고생 많이 한다, 더 지원해줄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스웨덴이 만든 전투기가 있어요. 그리펜이라고. 네. 그리펜 이 전투기를 한 100대 150대 사겠다. 근데 그게 더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유럽에 묶여 있는 러시아 자산들이 있어요. 그 지금 우크라이나가 당장 돈이 없잖아요. 네. 물론 이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유럽 여러 나라들이 지원해주는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이 그거예요.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들이 있어요. 그게 뭐 수십조에 달합니다. 거기서 이자 수익을 빼서 주는 거예요 지금. 각 은행과 증권에 물려 있는 게 있어요 다. 그렇게 지금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럼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돈 아니잖아요. 러시아 돈이잖아요. 그렇게 지원해주면 돼 계속. 그럼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내막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 한번 깨지고 유럽 가서 지금 한 게 뭐냐면, 스웨덴에서 전투기 한 150대 지금 구매하는 거 했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살 거다.
뭐 장갑 사서 더 살 거다. 장기전으로 계속 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 이제 러시아는 입장이 심각하고 경제 안 좋죠 지금. 네. 루블한 휴지 조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시 경제 체제예요. 러시아는. 그래서 특정 산업만 호황이에요. 방위 산업. 거기만 호황이고 다른 건 다 엉망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러우 전쟁 터지면서 러시아가 각종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됐어요 지금. 루블하는 휴지예요 거의. 그거를 이제 비집고 들어오는 게 중국 이런 애들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계속 커져요 지금.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금야금 러시아가 몰래 원유랑 천연가스를 팔고 있거든요. 네. 불법적인 형식으로. 그 인도라든가 유럽 국가들한테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라. 이게 러시아를 종전에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이제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전쟁을 수행할 돈이 없어지니까 계속 이 문제도 같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러시아 대신에 중국이 조금씩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요즘에 미중 갈등 되게 심해지잖아요.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고. 네. 그럼 한국은 그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게 가장 유리한 걸까요? 쉽지 않아요.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건 있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도 생각하는 건 같은 목적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이 국제적인 그 공급망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너무 컸다 쟤네들. 그런 게 너무 강해요. 특히 이제 중국이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불과 몇 개월 전 이제 딥시크 충격이 한번 있었죠. 네. 정말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해오고 있어요. 그 이제 특히 중국은 지금 이제 미국하고 관세 전쟁 벌이고 있잖아요. 보면은 일기 행정부 때랑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베이징이나 뭐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해보면 느껴져요. 그게 준비를 참 많이 해왔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일기 행정부 때 한번 당해봤으니까 그때부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준비를 쫙 해왔어요. 그리고 2기 행정부 때 이제 관세 막 때리니까 그래 해볼 테면 해봐, 그런 시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지금 대두 수입 얘기 나오잖아요. 네. 미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저도 중국에서 한 5년 넘게 이제 살아봤지만 중국에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필수 품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식용유예요. 돼지고기, 쌀, 식용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보통 이제 쌀 많이 치는데 거기는 한 3개, 4개 됩니다. 돼지고기도 들어가요. 거기 안에 식용유 들어가야 돼요. 왜냐? 중국 음식 다 볶아 먹거든. 식용유 없으면 음식이 안 되거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동안 중국이 미국에서 대두 수입을 많이 해왔죠.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 또 대두를 많이 기르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걸 다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대두 수입을 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미국의 농가들, 특히 이제 대두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근데도 중국이 됐어 안 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게 이제 좀 경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이제 중국이 이제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았잖아요. 그리고 무역 항상 흑자를 거두었고. 근데 이걸 어떻게 상쇄해 왔냐? 미국산 항공기, 예를 들어서 이제 보잉사가 만든 여객기를 산다거나, 더 중요한 거는 미국 국채 매입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미국이 빚을 질 수 있는 걸 많이 해줬어요. 지금 안 해요. 미국 국채 매입을 안 해요. 중국이. 이거예요. 중국 생각은, 저도 실제로 이제 중국 가서 이제 만나보면 한 얘기가, 할 테면 해봐. 다 준비돼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뭐 히토류 갑자기 이제 뭐 제한 걸고 막 이러잖아요. 네. 중국이 준비된 카드가 많아요. 예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근데 앞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하려면 어찌 됐든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이제 중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지금 중국 백화점에 가보면 삼성, LG가 없어요. 보기 힘들어요. 지금 그 자리를 다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고, 삼성은 어디 백화점 가면 저 구석탱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봐도 경쟁력이 없어요 진짜. 이제는 제가 이제 뭐 다른 그 경제 방송 가서도 얘기했지만 갈 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LG전자가 막 지금 굉장히 힘들고 뭐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게 중국 가서 보면 느껴져요. 진짜 점차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경쟁력 가진 아이템들이 있고 뭐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중국이랑 중국 내수 시장에서 하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벽을 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미중 갈등 이야기로 갔다 왔는데 다시 러우 전쟁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트럼프가 결국에 이 러우 전쟁을 통해서 원하는 바가 뭘까요? 그냥 뭐 자기가 이 말을 던졌으니 이런 거 말고 진짜 이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노벨 평화상 같아요. 그거 빼고는 지금 이유가 없어요. 그 잘 꺼내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때문에 이걸 정말 하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안보적 관점에서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지원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냉전 시절부터 온 그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적 관점으로 보면 개입주의로 본다라면 맞는데 지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반면에 이제 오히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형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지원 안 하면 다음 불똥이 자기네들한테 튈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미국의 입장만 이상해지고 있다 점차.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네. 러우 전쟁의 끝은 결국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려보자면 뭐 유럽도 자기만의 그 이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극단적으로 간다면 3차 대전까지 갈 가능성도 있나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측면도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돌아가는 정황을 잘 보시면 러시아의 해공군 전력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상전만 하는 모습만 보여요, 자꾸.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럽 쪽에서 나오는 이제 싱크탱크들 분석을 보면 러시아군이 지금 정예 해공군 전력은 아껴두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전쟁에 개입을 안 시킨다. 전력 소모를 안 시킨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럼.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 유럽 내 실제 외교 안보 싱크탱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안 풀리면 푸틴은 다음 수로 또 하나의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발트 3국 보면은 이제 발트 3국들이 그 러시아랑 국경선을 좀 맞대고 있어요. 폴란드 쪽 보면 이제 칼리닝그라드라고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뭐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기사가 하나 있어요. K 방송 관련돼서. 어떤 건가요? 최근에 에스토니아 국방장관하고 우리 국방부 장관하고 만났고 그다음에 천무 도입 관련된 MOU를 맺었어요. 최근에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연장 로켓포가 있습니다. 천무라고. 네. 폴란드에도 대규모 수출했고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UAE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관심이 있어 사가기도 했고. 근데 에스토니아가 원래 이제 미국에서 하이마스를 들여왔어요. 근데 지금 천무를 또 사겠다는 거예요. 같은 다연장 로켓포인데 천무가 사실 좀 2배 정도 화력이 더 센데 더 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노리는 발트 3국 중에 하나가 에스토니아예요. 근데 이 발트 3 국가들이 지금 막 뭘 하고 있냐? 국경선에다가 대규모 그 요새지대를 만들고 있어요. 폴란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폴란드, 발트 3국 여기가 다음 전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못되면 불똥이 제2의 전쟁이 또 날 수가 있다. 터질 수 있다. 그런 우려들이 많죠. 유럽에서. 안 터졌으면 좋겠어요. 안 터졌으면 좋겠는데 네. 푸틴의 아마 마지막 발악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 K 방사는 대박이 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역설적으로. 안 그래도 폴란드 쪽으로 수출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동유럽 국가들, 네. 중부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요 나라들이 K 방사에 관심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랑 연관이 있어요. 다음은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거, 빨리 할 수 있는 제품, 빨리 할 수 있는 나라. 그러면 한국밖에 없다. 네, 급하게 필요한 분들은 한국 기업을 찾을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 4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거든요. 뭐 처음에는 주한미군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마지막으로 러우 전쟁에 대해서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는데, 이제 또 뉴스는 항상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추적해 보시면서 저희가 또 가끔씩 이렇게 찾아와서 디테일한 내용들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대영 군사평론가님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